계속 봅시다. 그래서 브라헬을 받아들인 건 경험주의자였기 때문이다. 이 내용까지 우리가 봤죠. 우주의 단순성을 쉽게 보여주는 이 법칙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 이상학을 더 이상 온전할 수 없게 만들었대. 온전하다가 뭐예요? 일단 단어를 그대로 만약에 붙인다고 한다면 뭐 온전히 보존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잘못된 걸 그대로 두는 게 온전하는 겁니다. 알겠죠? 결과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 이상학을 더 이상 온전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건 아리스토텔레스의 형 이상학이 깨졌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요 결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 이상학 얘가 깨졌다 이 얘기고 결국 이 얘기가 얘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읽으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A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걔는 내가 5번 문제를 풀기 위해 집중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토대로 일치불일치 선진들을 한번 쭉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쭉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읽은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을 체크해야 될지 예측하고 한 번에 확인하는 정보량을 줄이고. 자, 얘 일단 신경 쓰지 말고 여기만 보자고 했습니다. 서양의 우주론에 태양 중심설과 지구 중심설의 개념이 소개되어 있다. 맞아요? 맞죠? 태양 중심설 뭐였어요?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다. 지구 중심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있었고. 그 다음 서양 우주론의 영향으로 변화된 중국의 우주론이 소개되어 있을 것이다. 아직 모르죠. 그러면 중국 우주론 나왔을 때 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지 체크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제기한 사람 누구야? 그렇지, 코페르니쿠스. 얘는 나오고. 그 다음 중국에서 서양의 우주론을 접하고 회통을 시도한 사람이 누굴까? 아직 모르죠? 그러면 사람 관련된 거 잡아야 될 거고요. 연결시키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 중국의 서양의 우주론을 전파한 서양의 인물. 역시 모르죠? 그러면 역시 얘도 인물. 그죠? 중국의 서양의 우주론을 전파한 사람이 누구인지 나오면 체크해야겠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 동그라미인데 예측과 같은 둘 다 기호가 일치하니까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그 다음 질문의 답 제시된 기호 일치하니까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두 개 지우면 됩니다. 그러면 한참 읽은 것 같은데 두 개밖에 못 찍어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뒤에 중국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고 우리가 뭘 예측할 수 있냐면 중국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고 그 부분도 잘 정리해 가면서 읽어야겠다고 생각해야겠죠. 특히 뭐 변화나 사람 중심으로 요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서양과 중국에서는 모두 중국은 몰라. 서양에서 우주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형 이상학적 사고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맞죠? 아리스토텔레스 형 이상학 온전할 수 없다. 나왔죠? 그 다음 서양 천문학의 전례는 중국에서 자국의 우주론 전통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사실 얘만 봐도 안 좋은데. 얘만 봐도 맞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뭐 뒤에서 한 번 더 확인하기로 하고 중국의 서양의 천문학적 성과가 자리 잡게 된 데는 국가의 역할이 작용하였다. 역시 몰라요. 중국에서는 18세기에 자국의 고대 우주론을 긍정하는 입장이 주류가 되었다. 역시 몰라요. 서양에서는 중국과 달리 가르치고 경험적 추론에 기초한 우주론 제기됐다. 서양에 경험적 추론에 기초한 우주론 제기된 부분이 있었어. 있죠? 어디? 여기 있네. 그죠? 그러니까 서양은 가능. 그럼 나머지는 또 다 뒤에서 가야 돼. 하나도 못 챙겨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 내용도 앞에 부분 못지않게 중요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1번을 통해서 기억을 해두려고 했던 건 사람과 변화를 중심으로 했다면 여기는 뭐 형 이상학적 사고라든지 재인식이라든지 국가의 역할이라든지 경험적 추론이라든지 어떤 입장이 주류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체크해야겠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서양의 우주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래. 항상 천구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은,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이 뭐였어요? 그렇지, 지구 중심설. 거기서 항상 천구 고정되어 있어요.
아니죠.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날리면 돼. 그다음 많은 수의 원을 써서 행성의 가시적 운동을 설명한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론은, 자, 프톨레마이오스는 뭐 주장했죠? 그렇지. 얘는 지구 중심설, 얘도 지구 중심설이었죠.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을 갖는다. 단순성, 일단 이거 누구였어? 코페르니쿠스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날리면 돼. 물론 이 앞에 내용도 코페르니쿠스 입장에서 맞는 거고. 그 다음 지구와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은 가능하죠? 그죠? 왜?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건 태양 중심설이니까. 그죠? 이전의 지구 중심설보다 단순할 뿐 아니라 가능하죠? 단순성이 핵심이었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형 이상학과 양립이 가능하다.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오히려 얘 이 의견에 이거 가지고 비판한 사람들이 있었잖아. 그죠? 그 다음 지구가 우주 중심에 고정되어 있고 다른 행성을 거느린 행성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브라의 우주론은, 자, 브라의 우주론은 뭐였어요? 그렇지. 이 새끼 간접이었죠. 반반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지구가 일단 중심이야. 그 주위를 태양, 달 이런 것들이 돌아. 다만 지구 말고 다른 행성은 태양 주위를 돌아. 이거죠? 그러면 지구가 우주 중심에 고정되어 있고 다른 행성을 거느린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요 내용을 반반 이걸 통해 이해했으면 사실 안 돌아가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다 그냥 병렬적 정보로 자꾸 머릿속에 우겨넣으려고 했다면 이것도 다 확인했어야겠죠. 그죠? 우주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 이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맞아요. 맞죠? 얘랑 상충하기 싫어서 이렇게 한 거잖아. 가지고 온 거잖아. 그죠? 그래서 정답 4번. 그렇게 고르면 되고요.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관측치로부터 수립한 케플러의 우주론은, 케플러가 관측치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 맞죠? 신플라톤 주의에서 경험주의적 근거를 찾은 것이었다. 사실 이게 경험주의적 근거를 찾은 것도 맞잖아요. 그죠? 근데 얘랑 얘가 연결이 안 되죠. 그죠? 이거는 형 이상학적인 측면이고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받아들이게 한 근거였지, 관측치를 받아들이게 한, 브라의 관측치를 받아들이게 한 근거는 아니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자가 낯이 익은가 이거 가지고 적절성 판단하는 애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오답률이 꽤 높았고요. 자, 그럼 이제 대망의 A를 갑니다. 17세기 후반에 뉴턴은 태양 중심설을 역학적으로 정당화했대요. 역학적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찾아왔어야지. 무슨 뜻인지 어휘는 찾아왔어야지. 찾아보니까 뭐 전공과 관련된 거다. 그건 차후의 문제고 일단 모르는 걸 인식했으면 찾아는 왔어야 돼. 내가 이걸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 그럼 찾아는 왔어야 돼. 아시겠죠? 당연히 뭐가 전제돼야 돼? 모르는지 인지했어야 돼. 내가 이 글자는 익숙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직 잘 모르는구나. 이거는 인지했어야 돼. 그래야 찾아볼 수 있으니까. 역학적이라는 건 움직임을 가지고 연구하는 학문이 역학이니까 그거랑 관련된 거예요. 정말 쉽게 얘기하면 약간 물리학적이랑 비슷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움직임 가지고 정당화했대, 태양 중심설을. 그러면 실제로 이 글을 읽을 때 우리가 핵심으로 가져가야 될 건 이거죠? 태양 중심설의 정당화야. 사실 이 글자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 글을 이해하는데. 다만 어휘적인 측면이라서 한번 언급하고 간 거고. 그는 말릴리아 가설로부터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들을 성공적으로 연역했대요. 연역은 뭐야? 그렇지. 일반적 원리를 토대로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릴리아 이 원리를 통해서 운동 법칙 이거를 다 증명해냈다 이 얘기죠. 이때 가정된 만류력은 두 질점이 서로 당기는 힘이래요. 만류력의 개념이고 그 크기는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대. 자, 그럼 이것도 정보 간의 관계니까 체크는 해야 돼. 다만 서로 당기는 힘이니까
거리와 반비례한다는 정보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사실 납득이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만류력이 뭐야? 당기는 힘이야. 서로 당기는 거. 그리고 어떤 게 변수냐? 내가 평가원 변수 패티시 있다고 했잖아. 어떤 게 변수냐? 두 질점 질량의 곱. 첫 번째 변수. 그 다음 거리. 두 번째 변수. 그래서 질량의 곱에는 비례, 거리에는 반비례. 요 정보들을 기억해 두면 되겠죠. 지구를 포함하는 천체들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대칭을 이루는 구라면, 자 이거는 전제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밀도 균질, 그 다음 구. 그죠? 동그라미. 천체가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류력은, 자 만류력 넣어야죠. 뭐였어? 서로 당기는 힘이야. 그죠? 그러니까 천체가 어떤 질점을 당기는 거. 얘네 둘이. 그 천체를 잘게나는 부피 요소들 각각이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류력을 모두 더하여 구할 수 있대요.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이 질문을 읽으면서 했어야 돼. 아시겠죠? 여기를 읽고 나서 이게 뭔 말인지 내가 이해가 됐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읽긴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최소한 다시 읽을 기회라도 확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질문 없이 그냥 글자를 읽고 넘어가 버리면 여기가 또 문제지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여기를 읽으면, 다시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미지 와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냥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그래서 천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구가 있어. 이 지구가 어떤 질점을 당겨요. 뭐 A를 당긴다고 쳐봐. 근데 만류력은 일단 기본적으로 서로 당기는 힘이니까 둘 다 당기고 있겠죠. 이거는 천체를 잘게나는 부피 요소들 각각이, 그러면 이 얘를 머릿속으로 나눠 보는 거죠. 근데 어차피 나만 볼 거잖아. 내가 이해하기 위해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안 나누고 나는 그냥 반대겠습니다. 만약에 지구를 가, 나 이렇게 두 개의 부피 요소로 나눌 수 있다고 치면, 부피 요소 각각이라는 건 가가 A를 당기는 거, 그죠? 그 다음 나가 A를 당기는 거를 더하면 지구가 당기는 거랑 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이미지화하면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지구가 어떤 걸 당기는 건 지구를 구성하는 애들 각각이 당기는 걸 다 합한 거랑 똑같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한 여기에서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만류력이 서로 같음을 증명할 수 있대요. 자, 얘는 이제 납득이죠. 얘는 이해가 가야 돼요. 앞에 내용 다 수용했으면. 그죠? 왜 여기에서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만류력이 서로 같음을 증명할 수 있어요? 왜 증명할 수 있어요? 자, 모르겠어. 그럼 일단 시험장에 좀 수용해야 돼. 시험장에서 수용해야 돼? 근데 잘 생각해봐. 지금 결국 이제 뉴턴 얘기 나오는 건데. 아니, 통과합시다. 그래도 노란색으로 좋읍시다. 갑자기 다 노란색으로 좋으니까. 뉴턴 얘기 나오는 건데, 사실 이 글의 흐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뉴턴과 관련된 정보에서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만류력 이걸 통해서 태양 중심설을 증명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글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그럼 이게 뭔데를 설명하는 거죠. 이게 뭔데를 설명하는 거죠. 자, 만류력이 일단 뭐예요? 그렇지. A라는 질점과 B라는 질점이 있으면 둘이 서로를 당기는 힘이야. 서로를 당기는 힘이야. 변수가 뭐야? 그렇지. A 질량 곱하기 B 질량, 두 질량의 곱. 이거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 A와 B의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는 거죠. 그럼 아까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태양과 지구가 당기는 거라며. 그럼 결국 A랑 B에 지구랑 태양 넣으면 되죠. 그죠? 그럼 지구가 태양을 당기는 힘은 뭐야? 지구의 질량 곱하기 태양의 질량. 그 다음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의 제곱. 이거에는 반비례, 얘는 비례. 이거겠죠?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거죠. 똑같죠?
질량 곱하기 지구의 질량 그리고 둘 사이의 거리 제곱은 반비례. 이거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변수가 똑같죠. 그러니까 서로 똑같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내용이고 뉴턴은 이 원리를 적용하여 달의 공전 궤도와 사과의 낙하 운동 등에 관한 실제 값을 연역함으로써 그러니까 실제 값을 구해냈다 이거죠. 연역함으로써 만류력의 실제를 입증했대요. 자 그러면 A 읽었으니까 이 문제로 갑니다. 자 그림 나오면 별도로 읽지 말라 그럽니다. 왔다 갔다 해. 그리고 여기 없는 정보 여기다 옮겨 적어. 그러면 첫 번째 그림에다 이해가 올라간다. 두 번째 이거 관련된 문제 풀 때 굳이 글 안 봐도 된다. 이렇게 두 가지 효과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 어쨌든 얘도 보기형이니까 지문에 나와 있는 접점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 거고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구는 무한히 작은 부피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대. 그 부피 요소들이 빈틈없이 한 겹으로 배열되어 구 껍질을 이루고 그러니까 뭔 말이야? 지금 요 동그라미 하나가 구 껍질이면 얘가 이런 부피 요소들로 쭉 빈틈없이 배열되어 있다 이 뜻이죠. 구 껍질을 이루고 그런 구 껍질들이 구의 중심 O 주위에 반지름을 달리하며 양파처럼 겹겹이 쌓여 구를 이룬다. 이거죠 그냥. 요 뭐야? 그죠? 이 양파 모양이잖아. 그죠? 이때 부피 요소는 그것의 부피와 밀도를 곱한 값을 질량으로 갖는 질점으로 볼 수 있대. 자 그럼 이 부피 요소를 뭐로 보라는 거예요? 질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질점은 부피 곱하기 밀도 이거를 이 값을 질량으로 갖는다 이 뜻이죠. 같은 밀도의 부피 요소들이 하나의 두껍질을 구성하면 전자기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네들 하나하나가 다 같은 부피 요소다. 밀도를 가지고 있는 부피 요소다 이 뜻이죠. 이 부피 요소들이 구 외부의 질점 P를 당기는 마이클 인력의 총합은 그러니까 얘가 당기는 거, 얘가 당기는 거, 얘가 당기는 거 다 더하면 그 구 껍질과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구 껍질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마이클 인력과 같대요. 결국 뭐야? 아까 우리 그림으로 봤던 그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구성 요소가 당기는 힘을 다 합하면 그 구성 요소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애가 당기는 거랑 똑같다고. 그냥 그 얘기잖아. 그죠? 그거를 껍질로 설명한 거잖아. 그죠? 그 다음 1에서 구 껍질들이 구를 구성할 때 그 동심의 구 껍질들이 P를 당기는 만류 인력들의 총합은 이번엔 뭐예요? 얘네들을 하나하나의 부피 요소로 보라는 거죠. 이걸 다 더하면 그냥 이 원 전체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5에서 P를 당기는 만류력과 같다고. 그러면 글이랑 또 똑같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그냥 날려도 됩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구성 요소가 당기는 힘을 다 합하면 그 구성 요소의 질량을 다 합한 것과 같은 질량을 갖는 무언가가 당기는 거랑 똑같구나. 이 이야기잖아. 그죠? 지문에 나와 있는 예시랑 그냥 똑같은 겁니다. 이에 의하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 대칭인 구를 구성하는 부피 요소들이 P를 당기는 만류 인력들의 총합은 그러니까 부피 요소들이 당기는 만류 인력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당기는 것과 같다고요.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거 그대로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퀄 A야. 내가 너네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과학 기술만큼 그림을 많이 주는 제재는 없다 그랬죠.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미지가 있으면 이해하기 더 편하기 때문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쉽게 얘기하면 A를 이해하기 위한 힌트로 준 겁니다. 이 내용이 결국 A랑 똑같으니까 자 봐봐 그림으로 설명해 줄게.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이거든 A든 이해했으면 돼요. 그럼 바로 현재 분석합니다. 자, 밀도가 균질한 하나의 행성을 구성하는 동심의 구 껍질들이 같은 두께일 때 그러면 요게 똑같다 이 얘기죠. 요게 똑같다 이거야. 하나의 구 껍질이 태양을 당기는 만류 인력은 그 구 껍질의 반지름이 클수록 커진다. 자, 만류 인력의 변수 뭐야? 그렇지, 질량과 거리죠. 그죠? 그러면 두께가 똑같아요. 두께가 똑같아. 그리고 밀도가 균질해. 그러면
반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남은 변수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잖아. 왜냐면 이게 질량이니까. 그죠? 그럼 얘를 생각하라 이거잖아. 부피는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아니 양파 생각해봐. 양파 이렇게 잘랐어요. 요 가운데 있는 얘의 부피랑 제일 바깥에 있는 얘의 부피랑 뭐가 더 커? 바깥에 있는 애의 부피가 더 크잖아. 그죠? 그러니까 더 커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질량이 커질 테니까. 자, 그 다음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류 인력은, 자 그러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 중심에 m이라는 질점이 있대. 얘가 지구를 당긴대요. 지구를 당긴대. 이게 지구고 얘가 태양이야. 그럼 이 값의 변수가 뭐야? 지구질량 거죠. 그렇지. m 곱하기 지구 질량. 그죠? 그리고 m과 지구의 거리의 제곱. 이게 변수겠죠? 변수겠죠? 이 만류 인력은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량 m인 질점이 이번엔 이 m인 질량의 m인 질점을 여기다 두겠다 이거죠. 여기다 두겠다 이거죠. 얘가 태양 전체를 당긴대요. 그러면 얘는 변수가 뭐예요? 그렇지. m 곱하기 태양의 질량 그리고 m과 태양의 거리의 제곱 이거겠죠. 그럼 봐라. 얘는 일단 공통이죠. 그죠? 그 다음 이거나 똑같죠. 둘 다 중심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변수는 얘죠. 얘랑 얘가 같아야 크기가 같다는 거잖아. 지구의 질량이랑 태양의 질량 같아요? 아니죠? 정답 2번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혹시 태양의 질량이 더 크다는 사실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A에서 태양의 질량이 더 크다는 정보도 줬죠. 그죠? A에서 줬잖아. 이걸 통해서 질량이 더 큰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만류 인력과 지구가 태양을 당기는 만류 인력이 같다는 걸 증명해낸다. 이렇게 설명을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얘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같지 않단 말이야. 같게고는 틀렸다고요. 정답 2번이라고요. 제가 만류 인력을 알아서 이걸 풀겠냐고요. 모른다고요. 저는 그냥 뉴턴이 사과보고 만든 거 뭐 이 정도밖에 모른다고요. 근데 글을 읽으면 풀 수 있다니까. 독서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나머지도 체크만 해봅시다. 질량이 m인 지구와 질량이 소문자 m인 달은 둘의 중심 사이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각각 대문자 m, 소문자 m이 두 질점 사이의 만류 인력과 동일한 크기의 힘으로 서로 당기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야. 변수 체크하라 이거잖아. 계속 변수 묻는 거잖아 결국. 그죠? 그러면 지구의 질량이 대문자 m이라고 전자하고 있으니까 달과 지구가 서로를 당기는 힘은 이거랑 지구랑 달의 거리의 제곱 이거겠죠? 그죠? 지구랑 달이 서로 당기는 힘은. 근데 둘의 중심 사이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이거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각각 질량이 대문자 m과 소문자 m이래. 이것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그냥 동일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변수가 동일하니까. 자, 그 다음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 인력은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들과 태양의 그 부피 요소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 인력들을 모두 더하면 구해진다. 이거 뭔 말이에요? 결국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 예를 들어서 뭐 M이 있어요. 그죠? 이거랑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 인력은 지구를 쪼갰을 때 그 쪼갠 것들의 합과 관이 묻는 거잖아. 이게 그냥 A의 내용이잖아. 독이나 A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죠? 그 다음 반지름이 R, 질량이 M인 지구와 지구 표면에서 높이 H의 중심이 있는 질량이 M인 구슬 사이의 만류 인력은,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계속 이미지화하면 돼. 그죠? 자, 지구인데 얘 질량은 M이야. 그리고 M이야. 자, 반지름은 R이야. 반지름은 R이야. 근데
이 표면에서 높이 h만큼 떨어져 있는 구슬이 있대요. 구슬이 있대요. 얘 사이의 만류 인력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 이 구슬의 질량이 소문자 m이라고 했으니까 m 곱하기 m에 비례할 거고요. 그 다음 r 플러스 h가 거리니까, 중심사의 거리니까 r 플러스 h의 제곱에 반비례하겠죠. 그러니까 r 플러스 h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그러면 거리 동일하다는 거고요. 질량이 대문자인 소문자 m이 두 질점, 질량도 동일하다는 얘기죠. 같다고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2번. 이거 고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뉴스에 나올 정도는 아니다. 난 잘 모르겠어요. 아니 하다못해 아니 이거는 너무 텍스트가 많은 거 아니냐, 시간을 너무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로 뭐라고 했으면 그래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실제로 시간 좀 빡빡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아니 그 만류인력 전공하신 교수님한테 물어봐서 이걸 고등학생 애들이 풀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교수님 입장에서 애들이 이런 것도 다 알아요? 이렇게 하시지. 우리는 알고 풀라는 게 아니잖아. 읽고 풀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고르는 거 크게 어렵지 않고.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16세기 말부터 중국에 본격 유입된 서양 과학. 자, 이제 중국에 들어가는 거 여기 시작해요. 어디서? 여기 시작해요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나온 거죠. 여기에 흐름 한번 정리해봐요. 천문학개혁 어떻게 이루어졌어? 지구 중심설에서 태양 중심설로. 처음에 태양 중심설을 이야기하는 건 코페르니쿠스였는데 아리스토텔레스랑 부딪히니까 아니고 하는 애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온 브라헬은 간과수 반반했는데 그 뒤에 나온 케플러가 이게 훨씬 말이 되는데 해서 가지고 오고 브라헬가 실측한 수치 통해서 이게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 이상학적 관점이 흔들렸어요. 그러다 결국 뉴턴이 만류인력으로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깨졌죠. 이거들이 평행하고 변형까지. 그죠? 그리고 이제 뭐 하는 거야? 이제 이걸 얘네들이 받아들였죠. 그럼 무슨 내용 나오겠어요? 이거 나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같이 조화롭게 통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내용. 그 다음 자신들의 학문, 지적 학문 그런 지적 내용에 관심이 제고되는 내용. 이런 것들 나올 거라고. 자, 보겠습니다. 청왕조가 1644년 중국의 역법을 기반으로 서양 천문학 모델과 계산법을 수용한 시연력을 공식 채택함에 따라, 그럼 일단 얘가 시연력이죠. 그러면 일단 역법이 뭐예요? 역법이 별자리 보고 뭐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동양의 천문학 같은 느낌이야. 그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무슨 천문학 모델 계산법 이런 글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읽으면 돼? 합치려고 했구나. 이렇게 읽으면 되죠. 합치려고 했구나. 근데 청왕조가 채택했을 때 과거 일치불치에서 무슨 국가 이런 거 있었단 말이야. 그거 여기서 확인하면 더 좋고 이상이 붙여야 되었다. 브라이와 케플러의 천문 이론을 차례대로 수용하여 정확도를 높인 시연력이 생활 리듬으로 자리 잡았지만 중국 지식인들은 서양 과학이 중국의 지적 유산에 적절히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효율적이더라도 불온한 요소로 여겼대요. 어떻게 이해하래요? 머릿속에 어떻게 남겨올래? 그렇지. 둘을 연결하려고 했어. 그리고 서양? 뭐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우리 거랑 연결 안 되면 안 좋은 거. 이런 인식이 있었다 이거야. 그죠? 이에 따라 서양 과학에 매료된 학자들도 어떤 방식으로든 서양 과학과 중국 전통 사이에 적절한 관계 맺음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대요. 이 문제가 뭐예요? 그렇지. 연결 안 되면 불온하다고 여기는 거.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는 거야? 연결하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러면 오문단도 그냥 이것 통해서 떠올리면 되죠. 중국이 수용했구나. 한 16세기 말부터. 그래서 시헌력 이런 거 가지고 뭔가 청왕조가 채택하고 이래서 위상은 올라갔는데 어떤 시선이 있었냐? 그 중국 거랑 좀 연결이 안 되는데 불온한데? 이런 시각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연결을 맺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연결을 맺기 위한 노력이 일어났다 이거죠.
자, 보겠습니다. 계속. 17세기에 웅명호와 방이지 등은 이름이 좀 귀엽네. 웅명호랑 방이지 등은 중국 고대 문헌에 수록된 우주론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견지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 시각을 유지하는 거예요.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성리학적 기론에 입각하여 실증적인 서양과학을 재해석한 독창적 이론을 제시하였대요. 얘도 마찬가지죠. 성리학적 기론에 입각해 실증적인 서양과학을 재해석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그죠? 그냥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용은 남아야 되니까 관계 맺으려고 했네. 그냥 이 정도로 읽으면 된다고. 성리학 이거는 중국에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그죠? 수성과 금성이 태양의 주위를 회전한다는 그들의 태양계 학설은 브라의 영향이었지만, 그죠? 서양의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고, 그죠? 태양의 크기에 대한 서양 천문학 이론의 의문을 제기하고 기와 빛을 결부하여 이게 이거잖아. 기론과 관련된 거죠. 기와 빛을 결부하여 제시한 광학 이론은 그들이 창안한 것이었다. 이거 뭐야? 독창적 이론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저기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거냐? 서양 과학이 중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얘네들이 연결이 안 되면 불온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양 과학과 중국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한 거죠. 그 대표적인 예시로 지금 17세기에 우명우 그 다음 방이지 이 사람들이 예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태도가 어땠냐? 고대 중국의 천문학과 관련된 내용 있잖아. 우주론. 그죠? 이 고대 중국 문헌에 수록된 우주론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어요. 그 다음 서양 과학과 중국 어떻게 연결 지으려고 했나? 특히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기 이런 거랑 연결 지으려고 했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독창적인 것도 이야기했죠. 요 정도 되겠네. 요 정도. 자, 그 다음 17세기 후반 왕석천과 매문정은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아 경험적 추론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했대요. 자, 얘네들도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은 애들이야. 뭐 경험적 추론이랑 수학적 계산 이런 것들은 서양 과학의 연결고리고요. 그죠? 그러면서 서양 과학의 우수한 면은 모두 중국 고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던 것인데 웅명호 등이 이를 깨닫지 못한 채 성리학 같은 형 이상하게 몰두했다고 비판했대요. 차이점 나왔죠? 그럼 쟤는 잡아야죠. 지금 연결고리 만들려는 학자들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18세기? 17세기 후반 여기 나와. 간신히 나와. 그러면 여기 적으면 안 나오겠네. 17세기 후반에 이름이 뭐야? 석천시? 왕석천시. 왕석천과 매문정. 일단 얘네들은 여기에서 차이가 있죠. 그죠? 얘네들은 어떻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에 다 있는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중국이 맨날 그러나 그거 우리 건디. 원래 이미 다 있었어 이거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형 이상학적인 거에만 너무 매몰되었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성리학도 당연히 형 이상학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원리 이런 거를 뭐 이기론 이런 걸로 설명하는 거잖아. 그죠? 비판했다. 매문정은 고대 문헌에 언급된 하늘이 땅에 내 모퉁이를 가릴 수 없을 거다 라는 증자의 말이 결국 땅이 둥글다는 서양 이론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거고, 그죠? 고대 문헌에 언급되었다. 그리고
서양 이론 이게 결국 여기에 원래 있었다 이거죠. 즉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미 갖추어져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서양 과학의 중국 기원론을 뒷받침했대. 결국 얘네들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야? 중국 기원론이야. 서양 과학의 기원도 다 중국에서 찾을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국 천문학을 중심으로 서양 천문학을 회통하려는 매문점의 입장은, 그죠? 왜 중국 천문학을 중심으로 회통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지. 여기서 기원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미 옛날부터 다 있었으니까. 18세기 초를 기점으로 중국의 공식 입장으로 시작됐대요. 그러니까 오피셜. 그죠? 중국 기원론 오피셜이에요. 자, 이 입장은 중국의 역대 지식 성과물을 망라한 총성이 사고 전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런 것도 외우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책에 쓰려고 했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죠? 이 총사의 편집자들은 고대부터 당시까지 쏟아진 천문 관련 문헌들을 정리하여 수록하고 이와 같이 고대 문헌에 담긴 우주론을 재해석하고 확인하는 경향은 19세기 중엽까지 계속해서 주류였다. 이 얘기죠. 그럼 이제 이후의 흐름을 이야기한 거고. 자, 이렇게 읽고 나서 먼저 기업과 관련된 것부터 한번 쭉 체크해 봅시다. 관계에 맺으려고 했다 그거예요. 중국에서 서양 과학을 수용한 학자들은 자국의 직접 유산의 서양 과학을 접목하려고 했다. 맞죠? 이게 연결 지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 서양 천문학과 관련된 내용이 중국의 역대 지식 성과를 집대성한 사고 전서에 수록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읽고 나서는 솔직히 이거는 뒷부분에 읽고 바로 왔으니까 바로 동그라미 칠 수 있어요. 바로 동그라미 칠 수 있는데 만약에 기억이 안 나도 책에 썼다는 거 그거 제일 뒤에 있었지. 그럼 거기 가서 눈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그 다음 방이지는 서양 우주론의 영향을 받았지만 서양 이론과 구별되는 새 이론의 수립을 시도하였다. 그러면 일단 얘 어디였는지 눈으로 가서 보라고요. 눈으로 가서 보면 앞부분에 나오죠. 그래서 얘네들은 독창적인 것도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가능하겠네. 그죠? 그 다음 매문정은 중국 고대 문헌에 나타나는 천문학적 전통과 서양 과학의 수학적 방법론을 모두 활용하였다. 일단 고대 문헌에 나타나는 천문학적 전통 당연히 이야기했고요. 중국 기원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 서양 과학에서 어떤 걸 가지고 왔었어? 경험적 추론과 수학적 방법 이거였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 물어본 거고. 그죠? 가능하죠. 그 다음 성리학적 기론을 긍정한 학자들은 중국 고대 문헌의 우주론을 근거로 서양 우주론을 받아들여 새 이론을 창안하였다. 성리학적 기론을 긍정한 학자들이 누구야? 여기죠, 여기. 얘네들은 고대 중국 우주론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죠.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얘는 너네한테 뭐 묻는 거야? 차이점 묻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네들이 뭐가 달라? 이걸 묻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아까 확인 못한 거 서양의 우주론의 영향으로 변화된 중국의 우주론이 소개되어 있을 것이다. 소개돼서 안 됐어. 됐잖아. 그죠? 저런 것들 다 변화된 거잖아. 그죠? 그 다음 중국에서 서양의 우주론을 접하고 회통을 시도한 사람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죠. 얘네들이잖아. 얘네들이 서양 우주론을 접한 다음에 중국 거랑 연결시키려고 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쟤네들 나와. 그 다음 중국의 서양의 우주론을 접한 서양의 인물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자 그럼 얘랑 비교합니다. 예측과 다름이죠. 기호 다르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만 좀 체크해보면 동그라미니까 저쪽 하고요. X니까 저쪽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마지막 서양과 중국에서는 아까 서양은 실패했으니까 중국에서는 우주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형 이상학적 사고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맞죠? 뭐? 중국의 형 이상학적 사고 뭐랑 관련된 것을? 그래 성리학과 관련된 거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 중국에서 자국의 우주론 전통을 재인식하는 계기. 그죠? 한 명은 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기도 했지만 다 중국에 있어요. 이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그 다음 국가의 역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청왕조가 시현력 이거를 인정하면서 올라갔다고 되어 있었죠. 18세기에 자국의 중국 우주론, 고대 우주론을 긍정하는 입장이 주류가 되었다. 매문정의 입장이 19세기 중엽까지 계속해서 주류라고 했었죠. 그 다음 중국 경험적 추론에 기초한 우주론 얘기했어 안 했어? 했잖아. 예. 그죠? 얘네들이 서양의 영향을 받은 연결고리 두 가지가 하나는
경험적 추론. 하나는 수학적 방법이죠. 그러니까 봐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왜 나온 거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즉 연결을 어떻게 지으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연결고리에 있는 정보를 선지해서 묻는 거고요. 그 다음 얘네 둘을 왜 분류해 놨겠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차이점을 또 선지로 구성해 놓고요. 이렇게 구성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알아야 될 건 이거를 구별했으면 그리고 왜 나왔는지 생각했으면 이런 선지 잡는 거 관리가 틀린 거잖아요. 이런 선지 잡는 거 어렵지 않았겠네? 라고 생각하는 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걸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왜 내가 이렇게 정리했는지를 너네들이 생각해야 돼. 그죠? 내가 여기 나와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뭐야? 필자가 글을 그렇게 전개했기 때문이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필자가 자 이런 문제 있는데 그래서 관계 맺어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지 잡아야겠죠. 그 다음 관계 맺으려고 한 애들을 요 집단과 요 집단으로 나눠서 설명했죠. 왜 나눴겠어? 다른 게 있어서겠죠? 그러니까 다른 부분 잡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정답을 고를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독서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독서 방법론적인 측면에 항상 포인트를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수능 완성 5회 일단 전체를 한번 모의고사 보듯이 풀어보시고 그 다음 문학과 관련된 파트들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하는 방식대로 공부해서 오세요.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하나 팁을 주자면 이거는 모의고사 풀 때도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팁인데 내가 독서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너네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결국 적절한 선지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능력이 핵심이라고 했죠. 독서는 적절한 선지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능력이 핵심이에요. 문학은 적절하지 않은 걸 빨리 제끼는 게 핵심이에요. 알겠죠?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문학은 감상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갈릴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허용될 수 있는 걸 적절하지 않다고 내는 건 부담돼요. 무슨 말인가? 이의제기 걸릴 수 있잖아. 따라서 평가원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건 확실히 적절하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그 적절하지 않은 걸 잘 찾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생각을 하면서 한번 풀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고생하셨고 한 1분 정도 뒤에 칠 테니까 좀 쉬면 이동하셔서 있다 와요. 아 맞다 이거 손필기 강남공원 친구들 가져가시고